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행동론 강의를 맡은 박나영입니다. 네, 이번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비자 행동론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이제 소비자 행동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행동 여러분들 소비자가 뭐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가 아무렇게나 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돈을 쓴다라는 거는 소비 활동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유형적이라고 하는 건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형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비스도 돈을 주고 사고 제품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구매, 그러니까 아까 돈을 주고 산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돈을 주고 사는 건 구매고요. 그다음에 사용.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한 거는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사용 그리고 평가. 사용을 하고 나면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좋다, 안 좋다, 이거 내가 괜히 샀다, 아니면 너무 잘 샀다, 이런 평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소비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다 썼어요. 이제 제품도 다 썼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소비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가까지도 이제 소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행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제품을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행동을 배웠으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자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원이 있죠. 자원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월급을 무한정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무한정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그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걸 이제 정보 처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소비자 행동을 크게 구매 활동과 정보 처리 활동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구 충족을 위해 유형, 무형의 제품을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 행위이면서 소비자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매 활동과 정보 처리 활동으로 그러니까 구매 행동과 정보 처리 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많은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사람이 머리를 쓰죠. 그리고 행동,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인지하지 않고 하는 행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기,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태도라는 건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좋은 것 같다. 이건 느낌이 좋다. 이런 것도 다 태도입니다. 태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 관악산 그러니까 뭐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그 환경이 이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목이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료수를 파는 데가 없어요. 편의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도 구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행동에 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비자 행동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세분화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소비자 행동이 쓰이고요. 그리고 목표 시장, 어디를 집중 공략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결과로서 이제 그 결정이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까지도 이제 그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이제 핵심 구성 요소는 다양한 의사 결정의 집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의사 결정의 집합이 뭐냐면, 그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구매 사용 평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방법은 뭔지, 시장, 장소, 양, 인도 기간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의사결정을 하게 돼. 의사결정은 아까 정보 처리 과정이기도 하고 구매 활동이기도 해요. 이 두 개가 다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의 요소가 소비의 유형이라던가 소비의 대상,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의 단위예요. 영향의 행사자, 의사결정자, 구매자, 사용자가 다 달라요. 엄마가 구매를 하지만 엄마가 아기 옷을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쓰는 사람은 아기예요. 아기가 입는 거잖아요. 아기가 입는 거고, 만약에 뭐 젖병을 쓴다, 엄마가 사지만 아기가 입에 무는 거죠. 그리고 그 구매자, 의사결정자가 또 달라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굉장히 많이 하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엄마고, 사용자도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런 립스틱 좀 발라봐, 이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은 자녀가 했는데 사는 사람도 엄마고 바르는 사람도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단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결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포인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제 아동의 물건이라고 해서 아동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의 취향에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매자가 엄마니까. 아동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이 의사결정자거든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또 엄마의 돈을 써가지고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단위가 실은 굉장히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이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앞에 미래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앞에 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 심리적 요인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내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사회 문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사회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게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요인은 그러니까 심리적 개인적 요인이고, 외적 요인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데 이게 시험장에서 딱 읽으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적인가 외적인가 헷갈리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심리적 요인은 내적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외적 요인. 그런데 내적 요인, 개인적 심리적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인지, 동기, 관여도, 지식, 학습, 기억, 성격, 감정, 태도 등이 포함이 돼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기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동기가 생기는 거고, 마음을 안 먹으면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관여도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태도도 내가 저게 좋다, 긍정적이다, 제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난 저거 좀 싫더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크게 이제 문화가 있지만,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위 문화예요. 하위 문화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게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위 문화라는 거는 주류 문화가 아닌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주류 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그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청소년들의 주류, 뭐, 성인들의 주류 문화? 예를 들면, 직장에 가면 회식을 한다. 이런 게 문화라고 쳐봐요. 그런데 나는 회식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러면서, 저는 뭐, 회식을, 뭐, 그러니까 회식 때마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약간 주류 문화에 끼지 못하는 하위 문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류 문화라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에 속해 있는 아이인데 어떤 친구는 나가서 그냥 놀아요. 그러면 그게 주류 문화에서 벗어난 문화, 그런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하위 문화는 뒤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라는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말이 굉장히 이제 낯설어요. 낯선데 준거 집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추종하는 집단이에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준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을 사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죠. 요즘처럼 SNS가 이제 발달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준거 집단이 SNS 속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인데 친구의 SNS를 타고 하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뭐 패션이라든지 뭐 외모, 말투 뭐든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하게 나도 모르게 나랑 취향이 같네 이러면서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 것도 이제 준거 집단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 보통은 친구인데 이제 친구 중에서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서도 나와 뭔가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준거 집단은 뭔가 추종하고 싶은 내가 바라고자 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묶어 있는 거를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족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사회 계층 이제 사회 계층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사회 계층도 이제 사회 문화 중에 하나죠. 내가 속한 사회적 지위가 어디인가. 이제 소비자학 쪽 관련돼서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은 난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주관적 사회 계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층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요인, 외적 요인.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문화라든지 하위 문화라든지 준거 집단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회 계층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지선다에 질문지를 많이 놓고 이제 고르게 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데 이제 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 나이 수입, 그러니까 내 월 평균 소득, 그 다음에 종교, 거주지 같은 것도 외부예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나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버는 돈을 숫자로 나와 있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주지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여러분들 나누는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20대면 20대라고 나누고 30대면 30대라고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석을 한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다 외부적인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상황적 영향, 예를 들면 등산객이 아까 제가 약간 등산 얘기를 했는데 등산객이다. 그럼 그 등산에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요인도 외부적 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이제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인데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은 이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결합해서 개성도 생기고 라이프 스타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과 내부적인 영향의 결과를 반영해서 개인의 행동, 관심, 의견을 반영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생활체계예요. 생활체계,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영어인데 한국어로 바꾸면 생활체계잖아요.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생활 체계를 만든 게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성은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떤 개인의 특성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항상 친구들하고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이제 스파게티라든지 그런 뭐 이국적인 음식을 굉장히 즐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개성이라고 보기는 하여튼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을 즐기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한국적인 토속적인 음식 뭐 감자탕, 순댓국 이런 거를 막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입맛인 거죠. 입맛인데 그 입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걔랑 같이 놀면은 스파게티를 어느 순간에 먹고 있고 다른 친구랑 놀면 걔랑 같이 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순댓국을 먹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잠깐 뭐 이렇게 내 개성과 다른 행동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 개인의 특성은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개인적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결합이 돼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체계고 개성은 개인의 특성이구나. 어떤 굉장히 일관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특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연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소비자 행동론이란 과목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러니까 수험 준비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 과목을 알기 전보다 알고 난 후에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제 소비자한테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 행동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소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폼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향은 소비자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고 마케팅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뭐예요? 물건이 잘 팔렸다는 얘기죠.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거래 환경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딱 이미지를 두고 생각해보면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뭐냐면 기업들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구나. 내가 이런 게 뉴스가 뜨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했네. 근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인가를 갖다가 의심해 볼 수 있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사게 되고 또 필요한 거다. 라고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게 된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누가 사는지 건강기능식품을 마케팅하려면 어디를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갖다 소비자 행동을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니까 표시 광고를 굉장히 그 법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야겠다. 여러분들 뭐 칼로리 표시 나오고 영양성분 표시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소비자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표시를 하도록 돼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기업한테도 정부한테도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영학과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 하는 이유는 마케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하는데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마케팅이 빠지면 마케팅 큰 틀 안에서 소비자 행동이 연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영학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환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건 똑같습니다. 소비자 행동이랑. 그런데 지향된 인간의 활동인데 제품의 시장에 적합하도록 사회적인 활동의 통합 및 체계로 정의가 돼요.
물건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이제 소비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형, 무형의 제품을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혼자서 하는 행동입니다.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이윤 추구가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잘 만지는 거예요. 잘 어드저스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조화를 시키는 거죠. 소비자 행동과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 행동은 이렇게 혼자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지? 내 제품과 내 서비스와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매칭을 시키지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고, 그래서 사회적 활동의 통합 및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활동과 소비자의 활동을 매칭을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구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야 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구매 활동에 있고 정보 처리 활동에 있는데 내 돈이 완벽히 많지 않기 때문에 재화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내 정보가 좀 더 소비자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 인지도 들어가죠. 잘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것도 다 그 일환입니다. 인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및 조직체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 기업의 목표와 소비자의 목표가 둘 다 만족되도록 하는 그런 교환을 성립하게 되는,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 소비자들은 돈을 주는데 그게 둘 다 서로 만족스럽도록 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견해는 뭐냐면, 좋은 물건은 잘 팔리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물건, 이렇게 평가가 나쁜 물건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물건들은 안 팔리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순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마케팅이 잘 일어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소비자들이 안 좋아하는 물건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 덜 팔리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배달 음식 시키시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보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별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별점을 주게 되면 별점을 좋게 받은 가게들은 더 잘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니까. 그리고 별점을 낮게 받은 데는 악의적인 별점이든 어쨌든지 간에 평가가 안 좋은 데는 덜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마케팅 활동이, 이렇게 소비자들의 평가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마케팅 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되는 견해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광고죠.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광고에 노출이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스킵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고를 본단 말이에요. 그 광고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강제로 노출이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거는 광고가 마케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굉장히 몰입하는데, 보고 싶은 어떤 영상을 보는 거를 방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정의들을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설명과 그 정의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학자들의 말이라든지, 제가 이제 대표적인 마케팅의 정의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에 꼭 맞춰서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소비자의 행동과 소비자와 기업을 갖다가 교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마케팅의 정의는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소비자 행동이 이제 기업 행동,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기업이 활동이 있고, 이제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소비자 활동이 있는데, 소비자 행동은 마케팅, 이 기업과 소비자 행동하는 그 연결하는 접점이 마케팅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기업은 소비자한테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기업의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맞춰주기 쉽거든요. 연애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이 소비자랑 연애를 하는데 소비자가 좀 더 까다로운 상대인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맞출 수밖에. 능력은, 돈은 기업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선택만 하는 거죠. 선택만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선택을 받지 못하면 기업은 망해요.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해야 되고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물건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과의 관계는 소비자 행동을 아는 게 마케팅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케팅의 이제 핵심 요소인데 이제 필요, 욕구, 수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랑 욕구랑 수요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욕구, 수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3단계 계층의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어요. 필요라는 건 뭐냐면 없으면 뭐 죽거나 다치거나 뭔가 생물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간다거나 배가 고파서 죽을 때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 인간의 삶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뭐라도 먹자.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만약에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먹는 건 필요해요. 근데 욕구라는 건 뭐냐면 먹긴 먹어야겠는데 돈이 생겼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생겼어요. 근데 먹긴 먹어야겠는데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짜장면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동네에 가서 아무 짜장면을 먹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럭셔리한 레스토랑에 가서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죠. 뭐 짜장면이면 돼.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잘 됐다. 이거 짜장면 먹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수요라는 건 뭐냐면 디맨드, 수요라고 하기보다는 디맨드는 욕구보다 더 디맨드 한다라는 게 영어로서는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수요가 되는데 디맨드한 건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디맨드 하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뭐 목욕탕을 갔다 와서 먹었던 그 맛있는 짜장면, 그 짜장면만 먹고 싶은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아무거나 먹는 거면 되는 거고, 욕구라는 건 먹고 싶은데 딱 뭐가 먹고 싶어라고 해서 그 대상물이 생긴 거고요. 수요라는 건 그 대상물 중에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예를 들면 성적으로 보면 필요는 아무 여자만 만나면 되는 거고요. 욕구는 난 좀 지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거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는 좀 잘생긴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고. 난 이성만 만나면 되는 거고. 수요라는 거는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예요. 디맨드하다라는 거. 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욕구, 수요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필요는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느끼는 상태예요. 엄청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화장실을 간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욕구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예요. 그냥 떠올랐어요. 짜장면 아니면 그냥 원피스, 봄이 됐으니까 원피스를 사볼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가을이 됐으면 트렌치코트를 사볼까? 이런 거예요. 근데 수요는 그 제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뒷받침될 때 이 제품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수요예요. 그래서 필요, 욕구, 수요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마케팅 핵심 요소는 필요, 욕구, 수요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 제품이 필요에 의한 제품인지, 욕구에 의한 제품인지, 수요에 의한 제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당연히. 이 가방 아니면 안 돼. 나는 샤넬 백을 꼭 매야겠어. 나는 에르메스 백을 꼭 매야겠어. 라고 하면 이제 수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수요로 갈수록 더 가격은 비싸질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 욕구, 수요라는 거는 소비자들 기본적인 니즈에 대해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제품과 서비스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뭐라도 있어야 욕구 충족이 될 거니까. 가치와 만족인데, 이제 그 경영학에서는 고객 가치, 고객 만족이라고 하고요. 그 소비자학에서는 소비자 가치, 소비 가치, 그 소비 만족이라고 해요. 소비자 만족이라고 해요. 뭐 단어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데 그 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소비자가 그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고요. 고객 만족은 소비자의 제품을 사고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이거 좋더라, 안 좋더라. 이제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걸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 가치는 소비자 행동론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이대로 다루지는 않는데, 소비 가치는 여러 가치로 나눠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뭐 나중에 소비 가치에 대해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 가치에 대해서 고객 가치, 고객 만족, 많은 광고들의 카피죠. 많은 광고들 카피인데, 여러분들 일반인들 생각해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한테 필요로 해서 오는 게 아니지만, 그 브랜드라든지 브랜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마케팅 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이라는 거는 이제 구매자가 돈을 내고 이제 제품을 받는 그런 활동, 구매 활동, 돈과 재화의 교환 활동, 이 이름을 이제 교환이라고 되는 거고요. 시장은 마켓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전통시장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온라인상에서도 마켓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 국제적인 마켓이 여러분들 외국 물건 이제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켓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어쨌든지 간에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그런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진짜 고객만, 내 물건을 산 사람만 마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마켓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오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전통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통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뭘 판다고 해볼까요? 전을 팔아요. 이제 명절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근데 뭐 전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때는 잘 팔리고 어떨 때는 안 팔리겠죠. 어떨 때는 잘 팔리고 어떨 때는 안 팔리는데, 그런데 사는 사람만 시장이라고 보면 내 시장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전통시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고, 파는 모든 사람들, 판매자가 모든 사람들을 전통시장에 과일도 파는 사람도 있고, 떡도 파는 사람도 있고, 생선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고기를 파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한우라든지 뭐 돼지고기랑 그런 거 파는 사람들, 그거 다 묶어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영학과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시야를 좁혀져서 내 물건을 사는 사람만 시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 거 사? 그러면 시장, 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 거 물건을 관심 없고 살 생각도 없고, 예를 들면 내가 아동복을 판다라고 봐요. 아동복을 애를 가진 엄마 아빠거나 아니면 애거나 이런 사람들만 내 시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잠재적인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고모 삼촌 이모 뭐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를 들면 그 정부 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정부
사업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마켓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이라고 한다는, 잠재적인 소비자까지 다 포함해서, 잠재적인 구매자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시장을 항상 늘 세분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자원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해서 공략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은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핵심 요소, 그런 소비자들의 필요, 욕구, 수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가치와 만족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환 시장이 들어갑니다. 이제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이제 또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의 환경도 얘기를 했지만 마케팅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부 환경도 있고 외부 환경도 있어요. 거시 환경이라는 거는 그 기업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 A라는 기업한테만 환율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죠. A라는 기업한테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이라고 치면 공정거래법이 영향을 미치나? 그렇지 않죠. 법률이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기술 환경, 국제무역 환경, 경쟁, 그런 것들은 모든 기업이 다 직면하는 문제예요. 글로벌이다. 예전에 이제 뭐 20년 전부터 글로벌을 외칠 때 지구촌 마을이다. 이제 얘 외칠 때 그 환경이 A라는 기업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 B라는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은 어떠한 특정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은 그런 거시 환경이고, 미시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환경들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잠재적인 고객이든 아니 직접적으로 내 물건을 사는 고객이든지 간에 소비자는 기업에게 파트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가 있고, 산업 구매자. 내 물건을 소비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구매를 하는 사람이죠. 중간 사람, 구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죠.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제 도매상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산업 구매자, 경쟁자. 당연히 경쟁자보다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상, 광고 대행사, 공급자, 노동조합 주주도 외부 환경이기는 한데 기업 내부 환경은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긴 하지만 기업과 어떻게든 관련을 맺고 있는, 이 A라는 특정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 환경입니다. 근데 거시 환경은 A, B, C, D, E, F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지만 그 미시 환경은 그 기업한테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최근에 이제 뭐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마스크 뭐 2부제, 5부제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딸리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마스크 공장을 굉장히 풀로 가동을 하고 뭐 애를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1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스크 공급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장들이 다 마스크 생산하는 기계를 다 들여다가 마스크를 막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외국에다가 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허가도 이제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자들, 그런 예를 들면 마스크 생산 업체가 아니면 그거에 영향을 받지를 않죠. 예를 들면 칫솔이나 치약을 생산한다. 그럼 마스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겨서 가격이 다운돼서 뭐 예전에는 뭐 잘 될 거라고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치약 공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시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적 환경이라는 거는 기업이 주도하는
환경이에요. 기업의 목표, 기업 문화, 마케팅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건,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를 결정할 것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 설명을 들으면 거시 환경, 미시 환경, 그리고 내적 환경 모두 다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환경보다도 마케팅 환경이 컨트롤이 굉장히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케팅 전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